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100년 만에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막식은 석 달 뒤인 7월 26일이고요. 8월 11일까지 대회가 펼쳐지는데요. 3년 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했고 난관이 많았었죠. 파리에서는 그래서 이 올림픽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근대올림픽 최초로 개막식이 야외에서 열리고요. 참가 선수의 성비를 50대 50으로 맞춰서 양성평등의 가치도 담았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올림픽 휴전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전쟁으로 얼룩진 상황 속에서 이 기간만이라도 세계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이 칠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칠레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글로벌 이슈에서는 세계 속 여러 이슈 가운데 빠지지 않는 에너지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어떤 내용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경제와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근거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작년 성장률 추정치 3.2%와 같으며 IMF는 2025년에도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 2.7%, 유로존은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2.3%, 일본이 0.9%,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4.9%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물가를 낮추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를 2% 낮추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뒤로 밀릴 전망입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에 더 많은 데이터들은 견조한 성장과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힘을 보여줬지만 물가 목표 2%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지난달 점도표에서 밝힌 올해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입장에서 두 차례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가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에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진 상황을 고려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이란, 사우디 정부 관계자와 연달아 접촉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 사우디 외교장관과 연달아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왕 부장은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군사행동은 제한적이었으며 이란은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란이 상황을 통제해서 더 큰 혼란을 회피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사우디 외무장관에게는 중동 지역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이란과 사우디와의 외교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중동 해결사로 주목받았던 중국이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정면 충돌 위기에서도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 IMF 춘계총회 참석을 위해서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재무장관들에게 각국 정부가 미국과 공조해서 대이란 제재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주요 7개국이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함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방관자에서 중재자로 변신했다. 중국이 좀 네. 이런 모습이죠. 맞습니다. 네. 요즘 국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중국은 중동 지역의 동맹국 중에서 그 어떤 국가도 잃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뭐 1대1로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서도 아프리카 곳곳에서 내전이 있더라도 절대 간섭하지 않고 그렇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 3월 달에 이란과 사우디가 국교 정상화할 때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중동에 대한 영향을 키우면서 지금은 중동의 해결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중국이 나서서 외교 역량 발휘할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일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 외무장관 전화통화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이 한 것은 자위권 행사한 거 맞다라고 말하면서 이란이 상황을 잘 통제해서 더 큰 혼란 회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당부를 한 겁니다. 네. 그러자 이란 쪽에서도 이란은 주권 침해에 대해서 대응할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긴장을 더 고조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왕 부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제 장관 통화했는데요. 중동 지역 갈등 피하기 위해서 협력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접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중 이스라엘 대사와 자이진 중국 중동 문제 특사가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네. 자이진 특사는 분쟁과 유혈 사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두 국가 해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이란의 그 대이스라엘 갈등에 대해서 중동 내 자국지를 이제 확대할 목적으로 지렛대를 활용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중동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과연 될 수 있을지가 네. 관건인데요. 첫 번째는 잘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과연 잘할까라는 걸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요. 윌리엄 피게로와 네덜란드 호로니영대 역사 교수가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 이란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잘 행사할 수 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는데요. 피게라 교수는 무역 관계를 공개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은 중국의 지역 전략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먼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이란 쪽으로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운신의 폭이 좁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외교부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당사자에게 촉구한다라고 이제 공격 직후 입장을 밝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직접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주중국 이스라엘 대표부가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명확히 인정해서 됐었다면서 중국 외교부의 성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재가 잘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쉽지 않네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일단 끝나긴 했습니다만 좀 지켜보시죠. 네. 라고. 보통 뭐 이런 얘기는 의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일단 뭐 치료는 잘 됐는데 좀 지켜봅시다. 이제 이런 네. 얘기하는데 사실 어쩌면 전 지구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엘니뇨가 좀 잠잠해지고 이제 라니냐가 다시 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이 5월이 되면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엘니뇨가 사라질 거다라고 전망했고요. 네. 호주 기상청도
태평양의 지난주 수온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예.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측에서도 일단 뭐 3월달 지구 표면 온도 14.14도라고 했는데요. 이게 관측 역사상 3월달 가장 높은 기온이었고 네. 10개월 연속 지구 표면 온도가 월별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엘니뇨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 작년부터 엘니뇨가 계속 이어졌고요. 장기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이 몹시 뜨거웠고 브라질 일부 지역에서 폭염 때문에 체감 온도가 지난달에 6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네. 필리핀은 또 이번 달 초에 43도까지 올라가면서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라니냐가 시작되면 이제 반대 현상이니까 네. 지구 전체적인 온도가 조금은 그래도 내려갈 걸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라니냐가 시작이 되면 좀 시원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라니냐가 엘니뇨 반대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태평양 적도 지역에서 저소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게 라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라니냐 현상이 벌어지면은 지구촌의 뜨거운 열기가 좀 식을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들은 라니냐가 찾아와도 네. 올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평년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예전만큼은 회복되지 네. 않을 것이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호주 기상청이 적어도 7월까지는 뭐 중립적인 조건이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세계 해양 조건이 이전에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상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어렵군요. 있다. 예전에는 네. 그랬지만 지금은 꼭 그렇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뭐 엘니뇨든 라니냐든 네. 그 이상 기온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쵸, 워낙 맞아요. 지금 뜨거워져 있어서 라니냐 시작 좀 뭐 기대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덜 더우면 어떨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상 기온 현상을 너무나 체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키워드는 타코 먹으면서 얘기 좀 해요라고 하셨는데 네. 타코 타코 멕시코를 예, 멕시코. 대표하는 음식인데요. 쪽이죠? 네, 맞아요. 이번 달 초에 에콰도르 군경이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해서 네. 호레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해 간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에콰도르 멕시코 안에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렇죠. 그러자 다니엘 노보아 에콰 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 날 우리 이렇게 너무 눈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러지 말고 갈등 좀 풉시다라고 말하면서 네네. 멕시코 대표하는 음식 타코 그리고 세비체 그 해산물 샐러드 이거 같이 네, 먹으면서 네. 멕시코 대통령 초청해서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너무 이렇게 험악하게 분위기 만들지 말고 언제든지 만날 수 좀 있다. 분위기 좀 풀어보자 이런 예, 이야기인데요. 예. 음식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또 분위기 조금 좋아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에콰도르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 이게 음식 먹으면서 할 얘기냐라고 말하면서 타코 회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고요. 네.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이 사안을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16일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것은 사소한 사건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네, 네.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나라는 유엔에서 아예 활동을 정지시켜야 된다. 회원국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두 나라 간에 너무 온도차가 크게 극명하게 달라지게 된 건데요. 멕시코 일간지는 멕시코 하원 의원이 검찰에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납치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에콰도르에 대한 규탄 성명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남미 주변 국가들도 그렇죠, 멕시코와 지금. 보조 맞추면서 에콰도르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에콰도르 군인 경찰이 이렇게 대사관에 멕시코 네. 대사관에 진입한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뭐 같아요. 부패 횡령 혐의로 이제 대사관에 망명 신청한 상태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뭐 망명 신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이고. 근데 사실 대사관에 직접 가서 군경을 끌고 가서 하는 것은 그 나라 그렇죠. 주권에 침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네,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이 쉽게 풀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다음 키워드 말보다 빠른 주목. 그러고 예. 심각한 일이 벌어졌군요. 이거 예. 보통 이제 해외 토픽에 보면은 네. 뭐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 간에 말보다는 육탄전이 오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조지아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법안을 두고
난투기 벌어졌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말보다 빠른 주먹이 먼저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조지아 의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법안 설명을 하고 있던 조지아 집권 여당 조지아 드림의 마무카 대표 얼굴을 가격해서 오. 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폭력이. 네, 야당인 군소시민당의 대표인 알레코 여당 대표가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때리면서 예. 너는 러시아 엄마 개자식, 러시아 엄마는 개자식 아이고.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좀 심한 말을 했는데요. 욕설까지. 네. 이 야당 의원은 이 사건 후에 기자들에게 자신은 이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러시아 얼굴을 생각해서 때린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의원 이후에 시위대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다행히 폭행당한 여당 대표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이유. 네, 이 조지아가 최근에 정부 여당이 2013년에 3월달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벌여졌던 외국 대리인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야당과 시민단체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원금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받는 NGO 그리고 선거운동 단체, 언론사 등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자국 내 반대 의견을 정부가 억누르기 위해서 이 법안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가 그 전에 외국인 대리법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러시아 법을 모방해서 만든 법이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럽연합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조지아 국민들은 친러시아 성향의 현 정부 여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네. 결국은 반러시아 성향 시민들이 억압을 받게 될 것이고 조지아가 러시아 영향권 들어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 가입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여야 간에 이렇게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도 그렇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 문제도 근데 복잡하네요. 네. 또 다른 나라 의회에서도 사실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죠. 물리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안 되죠. 네, 절대 안 됩니다. 게다가 의회에서는. 네. 자, 5번째 키워드 알아봅니다. 플랜 A, B, C 중에서 선택하죠라고. 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테러 위협 때문에 7월 달 열리는 파리 올림픽 개회식을 센강 대신에 국립 실내 경기장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회식 생강에서 펼쳐진다고 해서 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가고 싶다. 야외에서? 네, 저도 예.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사실 이게 올림픽 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그렇죠. 야외 개회식인데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세네강 그리고 에펠탑 앞에서 이제 외곽에서 이제 할 텐데 이게 잘 안 된다면은 파리 외곽에 있는 스타드 프랑스 축구장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네강에서 물론 개회식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네. 안보 위협이 있다고 평가가 되면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옵션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개회식은 일단은 세네강에서 하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실내 행사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최초로 스타디움에서 벗어나서 야외인 센강에서 열릴 예정에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네. 주최 측은 원래 60만 명 정도를 참여해서 대규모 개회식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안보 우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류 문제 때문에 네. 관중 수를 절반으로 30만 명 가량으로 일단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의 아프간 지부인 ISK 호라산이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서 대형 콘서트장을 겨냥해서 테러를 일으켰고요. 또 최근에 중동 지역의 정세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유럽도 덩달아서 긴장을 하고 있고 특히 올림픽 개최식 이런 건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걱정이 돼서 마크롱 대통령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 어린이라고 다 약한 건 아니에요. 네. 라고. 네, 보통 뭐 적으셨어요. 병원 가면 어린이 노약자는 좀 주의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니까요. 취약하다 보니까. 맞죠. 네. 근데 이 코로나19에서는 예외였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세 유행했었을 때 사실 그 노인층 피해가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반면에 어린이들은 좀 잘 지나가는 경우가 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살펴봤는데요.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의 코세포가 바이러스와 더 잘 싸우기 때문에 성인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위험이 더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과 웰컴생어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노화된 성인의 코세포는 감염 후에 처음 며칠 동안
100배나 더 많은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아. 왜 노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어린이가 거의 아프지 않고 지나갔는지가 규명이 된 겁니다. 네, 이제 이걸 네. 실험실에서 이제 균을 배양해서 살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미경 관찰해봤더니 어린이에게서 채취한 코상피 세포는 네. 바이러스를 빠르게 방어하면서 바이러스량을 대폭 줄였다고 하고요. 이런 보호 효과는 중년 성인에게서는 좀 점점 약해졌고 네. 70대 이상 성인에게서는요. 코세포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바이러스, 더 많은 유출, 더 많은 손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 나이가 코세포 균형에 영향을 미쳐서 노년층은 더 취약했던 거라고 밝혔고요. 네. 연구팀이 앞으로 신체 그리고 코가 독감, 호흡기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본다고 합니다. 네. 네. 노화된 성인 코세포가 더 많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코세포까지 이렇게 노화된다고 하니 진짜. 그러니까요. 아무튼 어린이들이 그냥 뭐 그렇게 중증보다는 좀 쉽게 맞아요.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 그랬는지가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AI야 AI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쁜이라고. 제가 이걸 뽑으면서 예. 진행자께서 이거 좀 읽으실 때 민망하겠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AI야 누가 제일 맞아요. 예쁘니? 예, 맞아요. 거울아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세계 최초로 AI 인공지능 미인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 우승한 AI 여성에게는 총 2만 달러, 2,8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상금이 부여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크리에이터 플랫폼 팬뷰 측에서 오는 5월 달에 세계 최초로 AI 미인대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 인스타그램 팔로워 30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AI 인플루언서 아이타나 로페스 그리고 에밀리 펠리니크리니 이런 두 명이 이제 심사위원 들어가고 네. 진짜 사람 심사위원 두 명에서 총 4명이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AI로 만든 여성 이미지를 제출해야 되고 보통 미인대처럼 질문서도 있고 거기에 답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대회 참가자들은 AI 도구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구현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평가가 나뉘게 된다고 하는데 네. 특히 AI로 이미지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눈, 손 주변 이런 세부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참가자들은 SNS 영향력 그리고 팬 숫자, 팔로워 소통 방식 이런 것들도 점수에 포함해져서 매겨진다고 합니다. 네. 별별 미인대가 다 생기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함께 듣겠습니다. I feel it in my finger. I feel it in my toe. Love is all around me, and so the feeling grows. It's written on the wind. It's everywhere I go. Oh, yes, it is. So if you really love me, come on and let it show. You know I love you, I always will. My mind's made up by the way that
and I give mine to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내다보며 지난 1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3.2%로 예상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1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이스라엘이 당장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보다 시간을 끌면서 이란에 불안감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 기준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영국 의회가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해마다 1년씩 상향 조정해 2009년생부터는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새 제도를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김정화 통신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국제 범죄 조직이 칠레까지 건너와서 지금 뭐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고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명 트렌데 아라과라고 불리는 이 범죄 조직이 네. 칠레까지 건너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이라과 열차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이라과 주에서 시작된 거대 범죄 그룹인데요. 네. 이 조직은 최소 6개의 베네수엘라 주와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칠레,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라가 열차 그룹은 처음에 이라가주의 기차 건설 노동조합의 집단에서 형성이 되었는데요. 네. 건설 현장 내부에서 고용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사업적 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네. 납치와 강도, 마약 거래, 살인과 같은 범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범죄 조직은 약 2,700명의 살인 청부업자와 기밀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칠레 북부에서 정식으로 개방되지 않은 국경 통로를 통해서
불법으로 구성원들을 칠레로 밀입국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수수료와 협박을 하면서 조직적인 힘을 불려나가고 있는데요. 이들 중 일부가 칠레 남쪽에서 인신매매와 어린이 성착취 작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조직이 베네수엘라 정부와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이 범죄 그룹 간의 동맹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현재 10년째 장기 독재 중인 마두로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로 구성된 이 이라가 열차 범죄 조직에 정부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은 이 이라가 열차 범죄 그룹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을 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소식은 언론의 가짜 뉴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칠레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칠레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를 소환을 하면서 마두로 정부와 긴장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칠레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44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칠레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37%가 베네수엘라인으로서 로 인한 것이어서 네.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달에는 이 베네수엘라 전직 군인이 칠레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역시 지금 말씀해 주신 일화가 열차 이 범죄 조직과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인 그 로날드 오헤다 씨는 네. 지난 2월 21일에 칠레 수사경찰로 위장한 3명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었는데요. 네. 그로부터 9일 만에 산티아고수로 인근에서 시멘트로 덮인 구조물에 있었던 여행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32세인 로날드는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전직 군인이었는데요.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를 조국의 반역자로 간주를 하면서 대통령 암살 음모 혐의로 체포를 했었습니다. 네. 이 살인 사건에 대해 2달간 수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조직이 되고 요청이 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이라가 열차 범죄 조직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칠레 검찰은 로날드 오헤라 살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5명의 범죄 기록을 베네수엘라 검찰에 이미 요청을 했고 본국으로 도피한 2명의 베네수엘라 시민을 체포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국제 형사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칠레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이번에 살인 용의자를 반드시 체포하고 칠레로 신속히 범죄인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너무나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 소식을 또 더 준비하셨는데 지난주에 칠레에서는 이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방위 산업 관련 전시가 열렸었다고요.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한 가운데 열렸는데 칠레 방위 산업 규모가 어떻습니까? 네, 국제 항공 우주 전시회는 스페인어로 피다에라고 불리는데요. 네. 원래 칠레 공군의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80년에 시작된 이래로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열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 행사였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현대위아에서는 차량형 지상 무기 체계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피다에는 민간 항공과 상용 항공 그리고 방위, 공항 설비와 서비스 또 국가 안보, 항공기 유지 보수와 우주 기술 등의 분야가 항공 운영 환경에 특별히 설계된 인프라에서 전시가 되어서 이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발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칠레의 국방 예산은 GDP의 약 2.7%로 할당되어 있는데요. 칠레의 방위 산업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공군입니다. 항공기와 항공 우주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네. 전투기와 군용 헬기, 군사 위성 및 기타 항공 우주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또한 남북 4,300km로 길게 뻗은 칠레는 해안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 해군 장비와 해안 시스템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카테고리에는 구축함, 잠수함 그리고 어뢰와 해안 경비 시스템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행사에 칠레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기업들이 참여하는 걸 막았다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쟁 상황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네, 이번 행사에 이스라엘 업체 9곳이 참여하려고 했지만 칠레 정부가 이들 업체의 참가를 제외한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업체의 배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칠레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좌파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보복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가 3만 명이 넘는 것과 관련해서 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스라엘 기업들이 칠레에 와서 무기를 전시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일관성도 없는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 카롤리나 토아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인권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칠레는 팔레스타인 출신이 50만 명 정도에 달해서 아랍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데요. 그렇군요. 이러한 배경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국면에서 칠레가 이스라엘을 향해 표출된 반감을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칠레는 지난 1월 멕시코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그 조사를 요구를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호르헤 카르바할 이스라엘 주재 칠레 대사를 칠레로 불러들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칠레 네.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수요일의 글로벌 이슈는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좀 낯선 나라, 좀 네. 멀리 히말라야에 있는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오, 합니다. 히말라야 하면 뭐 네팔이죠. 오, 잘하시네요. 네, 네팔은 근데 고산지대라서 에너지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너지 그런 그러면 생각이? 뭐 화석 에너지, 네, 네. 주로 이제 석유, 뭐 석유. 가스, 아니면 최소한 석탄, 그렇죠. 뭐 이런 거 있느냐라고 예, 예.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에너지의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네팔에는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항상 많이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력을 이용한 에너지는 뭘까요? 중력 위에서 떨어뜨리면 네, 먼지 떠오르셨어요? 예, 네. 네, 뭐 수력 발전이죠. 물. 예, 그렇죠. 물 떨어뜨리면 당연히 발전이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수력 발전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해방 이후부터는 한 네. 20년 동안은 이 수력 발전이 되게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댐이 하나 만들어지면 막 뉴스에도 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소식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뭐 석탄 화력이나 가스 화력, 원자력 이런 게 높아지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력 발전은 아주 소규모로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잘 인식을 못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은 이제 수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한 15에서 20%씩 담당하는 나라들이 그렇군요.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네팔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히말라야 딱 떠올리면 만년설 네, 쫙 네.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들이 조금씩 녹아서 그러면은 그 히말라야에서 떨어진다 생각하면 낙차가 오, 엄청나니까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잠재력이? 일단 네팔에는 6,000개의 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이 총 길이가 한 45,000km 정도 되니까 엄청 강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만년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년설은 또 다 담수지 않습니까? 짠물이 아닌 민물이니까 그렇죠. 전 세계 이용 가능한 담수량의 2.7%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수력 네. 발전 잠재력은 82기가와트 규모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체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전체 용량이 네. 134기가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82기가와트 엄청난 그렇죠. 건데요. 한 60% 정도죠. 우리나라가 발전 용량이 적은 나라가 아닌데 네, 네. 그거의 한 60%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82를 다 쓸 수 있느냐라고 그건 하면 아니에요.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너무 외진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빼놓고
해도 네. 전체의 한 절반 좀 넘는 42기가와트 정도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지금 여러 기관에서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건데 네팔이 전기가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전기가 많은. 그렇죠. 좀 나라네요. 투자를 하면 전기를 엄청 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재력이 아주 풍부하다. 예, 잠재력이 풍부한데 그래서 2023년 통계를 보면 총 이제 1,536기가와트 정도를 이제 생산을 했다. 그래서 네. 만 좀 넘는 전력을 생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네 국내에서 한 9,300 정도를 소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로 수출한 것이 1,346기가와트니까 이리저리 더해 보면은 한 1,000 좀 넘는 정도가 남아요. 네. 그럼 이거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버려졌습니다. 아깝게 예. 그냥 버렸다고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오. 이제 저장이 잘 안 되니까 아, 실시간으로 그렇죠. 누군가 쓸 수 있는 써야죠. 쪽에 네, 보내줘야 네. 되는데 보낼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관광,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네. 국내 소비자의 37.5%가 월 20kWh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집에서 네. 보통 887기가와트.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쓰는 거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네. 네팔 사람들은 집에 전기가 있어도 뭐 등 하나 정도 켜는 정도.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국민들이 다 전기를 쓸 환경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 국민의 한 5에서 10% 정도는 전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애써 만들어도 이거를 쓸 곳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네팔의 고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렇게 남아도는 전기를 좀 어떻게 네. 수출을 할 수 있으면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네. 좋을 텐데 네팔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를 수출해, 수입해 이런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네.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팔도 이제 주변 국가에 팔아서 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네팔 정부도 그런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주변 국가가 어디 있느냐를 네. 살펴봐야 되는데 네팔은 기본적으로 내륙 국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북쪽에는 중국, 그다음에 동쪽, 서쪽, 남쪽에는 인도로 뺑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인도를 살짝 지나가면 한 100km 정도 지나가면 방글라데시가 또 있습니다. 큰 나라들이 옆에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 나라한테 전력을 판매하면 돈이 짭짤하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뭐 이런저런 제조업도 좀 육성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도로도 깔고, 네. 그다음에 다시 전기 안 들어오는 곳에 송전탑도 세우고 네.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이게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그렇죠. 귀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력이니까 이제 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강 유량이 또 많아가지고 네. 그냥 강에다가 이렇게 발전기만 갖다 놔도 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댐을 쌓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댐 쌓는 데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악순환인데 돈만 있으면 내가 뭘 해볼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내가 참 좋은 생각을 못한다. 하지만 네팔의 주변 국가인 중국과 그리고 인도는 뭐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네팔이 수력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해보자라고 네. 하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돈 좀 빌려줄게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양국이 네팔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을 다 합해 보면 수십억 달러 그렇군요. 규모에 이릅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은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도와준다. 그러면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부터 그렇죠. 공사장에서 네, 일하는 네. 인부들까지 다 투자하는 장비들까지 거죠, 이제. 다 몰려가서 하니까 빨리 이제 건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형 댐을 건설해서 이미 이제 전력 생산에 나서는 등 네. 적극적으로 이제 네팔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인도도 여기 맞서서 이제 경쟁을 해왔죠. 했겠죠.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양국이 경쟁을 해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두 나라의 경쟁에서 이제 승패가 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일단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네. 중국이 이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보통 인도 중국이 경쟁하면 중국 그래도 뭐 중국이 쪽이, 이기겠지라고 예.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예. 이번은 좀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예, 인도가 유리하게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4년에 인도와 네팔은 전력 수출 수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네. 1년에 얼마 정도 수입하자, 수출하자, 정산은 어떻게 한다 이런 계약서를 썼는데 네. 이게 이제 한 4년 정도 2018년까지 유지되다가 네. 2019년에 인도가 이제 우리 다시 계약서 쓰자. 라고 정책을 변경하면서 네팔이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도가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표현, 이 공식적인 표현은 좀 어렵죠 항상. 전력 부문 협력에 관한 양자 협정을 맺지 않는 국가의 투자로 생산된 전력을 인도는 구매할 수 없다. 이거 풀어서 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 그렇습니다. 알아듣겠어요. 한국말인데 분명히 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예. 중국의 투자나 참여로 만들어진
전기는 네. 인도가 사지 않겠다. 오. 그러니까 네팔 너희 자체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도가 가서 뭔가 만든 발전소, 댐 네. 이런 곳에서 그 나온 외에는 네, 안 사겠다. 중국이 돈이 들어간 곳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우리 안 사올 거야. 그러면 중국과 약간 선을 긋는 건데요, 인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도는 이제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견제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뭐 네팔 입장에서는 좀 고민도 되겠지만 네. 그럼 중국에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인도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네. 네팔과 중국 사이에는 아직 전력망이 없어요. 예, 잘 알고 있었군요. 예, 네. 양국을 이제 통하는 아주 좁은 길이 있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뭔가 송전망을 만들어 보자라고 네. 중국과 네팔이 이제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 예. 그러면 양쪽 합해서 한 100km 정도 건설을 이제 하면 돼요. 그러면 뭐 금방 하면 뭐 되겠다. 어려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자체적으로는 지금 네. 현재 전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죠. 특히나 이제 서북부, 중국 서부 끝쪽이잖아요. 네팔은. 네. 그러다 보니 이쪽은 사람도 없고. 굳이 뭐 이렇게 투자해서 돈 예. 들여서 네. 망을 깔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죠.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은 자기들 돈을 들여서 네팔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네. 이거를 인도에 갖다 팔자. 그러면 인도가 당연히 살 테니까. 근데 인도가 예. 싫다고. 그렇죠. 우리 너희들 하는 거는 안 사. 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묘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팔로서는 이제 인도 시장을 놓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도 입김이 또 강한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팔이 이제 결단을 내린 게 이제 네. 기존에 중국 업체들한테 부여했던 인허가 뭐 이런 걸 다 취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인도 기업한테 다시 맡기는. 중국 기업이 원래 하던 거를 이제 인도 기업한테 넘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6개 수력 개발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일단 퇴출된 상태고. 그렇군요. 새로 이제 인도 기업이 이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네팔을 네. 직접 방문해서 1대1로 사업 약수하고 사인하고 해소된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국 쪽에서는 좀 난처한 타격이 좀 예, 있지 상황이죠. 않을까? 답답하겠는데요, 중국은? 그렇습니다. 네, 인도는 이제 네팔의 전기가 꼭 필요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인도가 전력이 없으니까 막 이게 네. 되게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인도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죠. 1년에 소비하는 전력 규모가 16억 기가와트아워 정도 돼요. 와. 어마어마한 수출인데 사실 그동안 네팔이 수출한 규모는 연간 한 1346 기가와트 정도니까 뭐 얼마 안 되네요. 양으로 따지면 0.01%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팔은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얼마든지 쉽게 다룰 수 있는 나라인데 네. 이 나라가 갑자기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건 넘어가도 이거는 내가 못 넘어간다라고 네,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늘 얘기하셨던 에너지만의 얘기는 아닌 거네요. 이게.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갖다 팔 데 없을 테니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네팔에서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도 영토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는 거죠. 보면은. 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전기를 무기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기를 만드는 게 물인데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는 네팔에 댐을 세우면 자국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용수도 확보할 수 있고 좋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볼 게임이 아닌데 네. 네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댐을 만들면 그나마 없던 농경지 또 수몰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고민도 좀 많기 때문에 예. 네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는 네. 건데 아는데 상황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네요. 내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팔을 인도에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네.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네. 많이 속이 상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은 좀 길게 보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당초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제 네팔까지 연결되는 철도 이런 건설을 막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요즘에 좀 이제 늦어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중국으로부터 화끈한 지원을 기대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이익을 좀 챙겨보려고 그렇죠. 했는데 예. 인도가 너의 속셈은 다 알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확실하게 지금 막아선 이제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에너지 얘기가 네. 이게 그냥 에너지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꽤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제 물밑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네팔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도 여행이나 네, 관광 네. 다녀오시는데 한번 좀 이런 생각 해보시면서 만년설을 보시면 그 네. 느낌이 또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네팔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 갈등의 배경 또 수력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칼리 사이먼의 노래 Let the River Run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ming through the fog, your sons and